재해동법 시행 20년의 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올해가 임시정부 또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선언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임시정부 요인들 그리고 임시정부도 다 재외동포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재해동포에서 출발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해동포법 시행 20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1999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정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자인 박재석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또 그 과정에서 헌법 불일치 판정이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련법 등 시행령이라든지 시행세칙 지침과 또 모순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비정상 또는 왜곡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세월이 지금 20여 년간이 흘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해동법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아서 한번 이 법에 대한 공과 과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은 조금 전에 사회를 보신 박재석 박사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분야의 가장 적임자십니다. 미국에서 이민정책으로 박사를 하시고 지금 2006년도부터 법무부 외국적 동포과에 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관련되는 방문 취업제를 제도화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이 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토론자분들도 사실 이 분야에서는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인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귀한 중국동포 권익위원장이신 박옥선 선생님께서는 우리 중국동포로서 이 분야에 많이 매달려 오신 분입니다. 또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정기선 박사님께서는 이민정책 전반 속에서 중국동포 그리고 고려인 동포 등 국적과 동포에 관한 문제를 많이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또 우리 중국동포 중에서 진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뇌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김종용 중국동포 사회문제 연구소장이십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동포 담당 사무관으로 있는 김명훈 선생을 소개합니다. 우리 박재석 박사님께서 재해동법법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2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재해동법법 시행 20년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오해를 좀 푸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해동법법이 1999년도에 제정 시행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평가를 하면서 저는 중국 동포의 입장에서 봐서 조금 풀리지 않았던 문제, 또 가슴에 남는 문제,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평만 섞인 목소리가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재해동법법, 재해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그러면 아주 나쁜 법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재해동법법을 통해서 한국에 동포들이 들어와서 무역과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모국과 우리 재해동포 사회가 커뮤니티가 열심히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 통로가 되는 그런 법이 바로 재해동포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약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재해동법 자체에 대해서만 너무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거나 뭐 비판을 하거나 그런 우는 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차 재해동법 간 차별은 정당했는가? 재해동법 시행 이후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중국 동포들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 F4 재해동포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한국의 도로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이 지난 20년 동안 쭉 한국 정부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우리 중국 동포, 또 우리 제1동포, 우리 시야에서 고려인 동포들을 포용하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적절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별이 가져온 소외는 정의로운 것인가? 우리가 차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의료, 또 교육, 또 주거 여러 측면에서 우리 일반 다른 동포들 그러니까 뭐 탈북 동포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또 결혼 이민자라든지 이러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다른 집단들과는 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소외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외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별과 소외가 가져온 분열은 합리적인가 이렇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동포법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명 재해동포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에게 밑에 출입국에 있어서의 재해동포 비자, 그러니까 체류기간 2년에 그 다음에 5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줘서 모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은 안 만듭니다. 외국인으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F4 재해동포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에 가름해서 국민의 주권에서 모든 법률행위, 모든 국내에서 국민의 주에서 그야말로 이중국적에 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해동포법의 특징이다, 특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재해동포가 차별은 정당했는가? 먼저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정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IMF가 우리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한 2년 후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 중국 동포들을 제외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옳았다, 정당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의 입장에서, 정의의 관점에서 또 법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부 수립 이후 이주동포와 수립 이전 이후 동포를 차별하면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국의 출입국 기회와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 기회를 차단당하였다. 아무랬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을 취하는 외국의 이해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에서의 차별은 민족적 입장을 차치하더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 동포들은 여전히 이 재해동포 비자를 받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 재해동포 업무의 소관을 둘러싼 정부 부처의 지혜롭지 못한 어쩌면 저 대안 마련의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입법 과정에 있어서 혈통주의 원칙에서 작성된 법무부 초안이 입법 과정에서 재해동포 업무의 소관을 주장하는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결국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인종, 민족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법 등을 이유로 과거 군주주의를 적용하는 외교부의 입장이 관철적으로 말미암아 현상이 났다.
외교부 입장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봤다면, 즉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포의 문제가 국내 정치와 즉 국제법적으로 차별에 대한 비현실적 우려가 국내법적으로는 실정적으로 진짜 차별을 받고 한국 내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소수자, 갈등적인 소수자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좀 내다볼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차별 유화 정책은 적절했는가?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그 이후로 저해동법을 저희가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중국 동포들을 많이 달랬습니다. 그 달랜 그 정책들이 과연 좀 적절했는가? 그런 뜻입니다. 중국 동포들에 대한 저해동포 처리 자격을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중국 동포를 단기 순환 원칙이 즉 돌아와서 3년 혹은 5년 이러한 기간 동안 체류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단기 순환의 원칙이 적용된 외국 인력으로 처우함으로 말미암아 중국 동포들을 한국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정책이나 대책의 부재 또는 위협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정책으로는 취업관리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 12월부터 도입된 취업관리제는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하였는데, 그러나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외국 인력으로 관리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왜? 입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의 원칙 내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업계간 업종별 쿼타 관리, 사업장별 쿼타 관리, 또 허용인원, 그 다음에 이런 내국인 고용 보호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4년 8월 17일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도입되어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취업관리제는 우리 고용허가제 안에 특례 외국인 정책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본격적으로 외국 인력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 특례 외국인으로 관리되면서 우리 동포들은 방문 동거부자 F14 비자로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 취업, 교육 등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E9 비자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반드시 변경하여서 취업하도록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입국 브로커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브로커들이 그에게 돈을 주고 국내 친척을 F14 비자 방문동거 비자 받아줄게 해서 그 친척을 허위로 친척을 만들어내거나 또 관련 서류도 만들어내는데 많은 비용을 만들어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 돈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비싼 돈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많은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법무부에 외국 국적 동포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문 취업 제도를 시행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방문 취업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방문 취업 제도는 어떤 면에서는 재동포 비자는 아니지만 재동포 비자, F4 비자에 버금가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입국 인구가 급증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 취업 제도도 동포들에 대한 외국 인력 관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비자 발급 규모라든지 체류기간 등의 제한 등 각가지 규제가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문 취업 제도입니다. 그것이 속성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오자마자 참 우리가 우리 중국 동포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1999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중국 동포들이 입국이 근본적으로 규제되고 되어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만들어졌던 외국 국적 동포과마저도 폐지되고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계약적인 중국 동포 정책의 첫 단추인 방문 취업 기술 연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방문 취업 기술 연수 제도는 중국 동포들이 이전 방문 취업 비자 할 때는 중국에서 그냥 H2 비자 받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H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돈을 내고 연수를 하고 기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교육 이수점을 가지고 가야지만 H2 비자로 자격 변경을 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다가 올해 3월 달에 법무부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2019년 3월 폐지된 방문취업기술연수제도는 한국에 단기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수개월간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서 자기 비용 수백만 원을 사용하며 한국에서 억지로 기술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만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법용하는 한국이 체류하는 그 어느 국적의 외국인에도 적용되지 않는 착취적인 기술제도였다. 이것이 지금 이번 3월달에 폐지가 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이러한 기술 동포들에 대한 기술 교육의 적폐는 아직도 국가기술교육 자격증 제도, 즉 F4 비자를 변경해주기 위해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짜는 제도에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제도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차별이 가져온 소외는 정의로운 것인가? 먼저 직업 자유의 소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38개 단순 노무 업종에서만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소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직업 소개를 받고 직업을 알아서 만드는 게 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 이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해소가 좀 필요하다. 건설업 취업등록제라고 하는데요. H2 비자로 들어가서 기술교육을 받고 3일 교육을 받고 다 해가지고 H2 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에 가기 위해서는 다시 건설업 교육을 또 8시간을 또 자기 돈을 내고 하루 10만 원 정도 자기 교육을 내고 또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폐지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재외동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제도 또 실제 노동시장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노동시장의 수요와 조금 연동되어서 좀 움직여준 것이 좋지 않겠냐. 결국 이러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직업자유의 소외를 가진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단순 노무시장에 가서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이러한 제도가 결국은 우리 중국 동포들이 경제적 하층 계급을 계속 형성하도록 만들어주고 결국 한국 사회에서 우리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혐오적인, 비하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육권의 소요입니다. 요즘 중국 동포들 자녀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잠깐 이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고요. 제가 책을 저희가 작년에 중국 동포들 청소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4개 직업교육기관에 가서 중국 동포 청소년들도 기술교육을 받아서 자기 밥벌이를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 근거가 뭐냐? 결혼 이민자의 자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거기 가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권자의 자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민들의 청소년 자녀들 가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 청소년들 엄마 아버지가 영주권 가지고 있다. 엄마 아버지가 F4 비자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아무 기술교육의 사각지대에 존재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배울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가 비싼 겨우 단순 노무시장에 나가가지고 음식점 식당 같은 데 나가가지고 겨우 150만 원, 200만 원 그런 돈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50만 원, 60만 원 기술교육 시켜줄 그런 여유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해달라고 타운스도 내고 공문도 보내고 이랬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왜? 중국 동포 청소년들은 다문화 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국 동포 청소년들의 수와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수를 비교하면 2배 내지 3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지금 보지 않고 있다 지금. 그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밥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이 어디 가서 일하냐.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 다 불법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을 청소년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주거복지의 소유입니다. 우리 국적 회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많은 동포들이 전세 우리 주거 문제 때문에 탈북민들이라든지 또 4년 동포라든지 또 이런 결혼 이민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주거에 대해서 가점을 주택 청약을 하는 가점을 줘서 그들에게 이 주거의 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정부에서. 그러나 우리 이런 데서 우리 중국 동포들은 국적 회복한 동포, 고령 동포들도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서울시 SH, 서울시 서울주택공사 측에 우리 박원지 시장을 통해서도 제가 이거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뭐 동포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박원순 시장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위에서 법으로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이로 인해서 중국 동포들의 차별과 소외로 인해서 결국은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소외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한국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한국 사회의 갈등과 한국 사회의 모든 알력, 외국인 혐오 현상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중국 동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들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존재시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책의 분열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아까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중에서 지금 재동포가 87만 8,665명입니다. 작년 12월 현재입니다. 그냥 9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외국인이 236만 명. 사실 236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230만 명의 외국인은 단기 외국인하고 장기 외국인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 외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에 잠시 있다가 한국에 살지 않고 나가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외국인만 따지면 130만 명 정도 됩니다. 즉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은 130만 명 정도 된다. 그 130만 명 외국인 중에서 무려 80만 명이면 거의 60-70% 이상이 동포입니다. 이 현실을 과거 정부가 보지 않고 있다. 다문화 가족만 계속 보고 앉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외국인 정책 시스템의 분산,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작년에 2018년 2월 12일 날 개최된 21차 외국인 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에서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걸 통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가 그려가 볼 때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오늘날 다문화 외국인 정책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은 결국은 중국 동포를 외국인 근로자로 취급하면서 우리 동포들을 사각지대에 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는 달리 한국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한국 사회의 커뮤니티 일원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주민으로 내국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문화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나? 중국 동포들과 내국인들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정작 국내 체류 외국인의 40%를 점유하는 동포 관련된 소관부처 동포과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구청에 가보면 구청에 다문화 가족 지원관은 있지 동포 지원관은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꿔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요즘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전국에 200개가 여성가족 산하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200개가 넘습니다. 저 시골에 다문화 가족이 한 10개 가구, 5개 가구밖에 안 돼요. 거기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대림동 가리봉동에 중국 동포가 4만 5만 명이 살고 앉았습니다. 거기에 동포 체류지원센터가 한 개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문제의 본질을 인정하면서 국민들의 중국 동포의 문제의 본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정부 신문자들한테 묻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민들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나와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에 의해서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적 법 시행이 지난 20년간 중국 동포 소수자 집단에 대한 국내 정치 분야에
어떠한 갈등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동포 정책이 다문화 외국인 관련 정부의 엄청난 예산 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극심한 외국인 혐오와 다문화 현상만을 갈등 현상만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혁신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3년이 됐는데 포용이라는 말 안에 동포 포용이라는 말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제도법은 1999년 9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요번 가을에 이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을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올해 도로정비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커뮤니티의 분열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내국인과 우리 국민들과 동포들 사이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서로 벌레 보듯이 합니다. 누가 만드는 현상입니까? 동포들 너네들 잘못이지? 아닙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있었던 영화 청년경찰이라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중국 동포들이 완전 대림동은 우범지역으로 매도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림동 지역에 한번 놀러와 보십시오. 저는 대림동 지역에서 지금 10년째 거기에 앉아서 지금 연구실 하고 있는데 청년경찰과 같은 현상을 저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품 안에 모두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따뜻한 가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겪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못 오버되어서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한국인과 한국 내국인과 우리 커뮤니티가 극심하게 분류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난민,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 강사 이렇게 쭉 분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집단이 어디냐? 라고 물으면 대답이 뻔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렇지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상황이다. 자, 민족의 분열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동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아니야? 우리 민족 아니야? 중국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3월 1일 날 저희가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우리 동포들이 나와서 전부 다 태극기를 들고 3.1운동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행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민족 정체성 확실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그 나쁜 놈이더라고 자꾸 취업하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국에 대한 마음, 모국에 대한 애착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나의 동포야. 너와 나는 같아. 우리는 같은 길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이 한민족 공동체야라고 우리가 자꾸 모국이 얘기해주고 보답해주고 포용해주고 할 때 민족 정체성이 통칭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넘어서서 지금은 우리 중국 동포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미쳐지고 있다. 중국 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에 돌아가지고 이제는 아예 민족 조국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우리 한국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박재석 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재석 원장님께서는 크게 2개, 작게는 4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과 원칙에서는 동포에서 제외된 중국 동포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또 유아책과 외부 인력의 관리에 대해서는 동포라기보다는 인력으로 바라보고 포용보다는 효용성 측면에서 바라본 그러한 법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이 이제 정착 단계 그리고 일상화된 단계에 있어서는 소외의 양상과 소외의 결과라는 2가지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주민으로서의 생활에 있어서 직업, 교육, 주거복지, 의료복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차별적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서 정책적인 분열, 커뮤니티 분열, 민족 내부 분열이라는 통합보다는 분열로 가고 있고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 유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출입국과 법적지에 관한 법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체류와 사회 통합에 대한 법률로 좀 더 진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 포용 정책에 동포도 꼭 포함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한 7, 8분 정도씩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옥선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재석 박사님,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중국 동포 사회의 동북아 평화 기여의 조건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동포들은 중국 현지 진출을 포함해서 한중 간 경제 분야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반도 비핵화와 진정과 더불어 군사적 긴장의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신북방 정책도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서도 중국 동포들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동북아 평화 질서에 더욱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동포가 모국에 대하여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 동포 사회를 적극 포용해야 합니다. 중국 동포가 한중 관계 발전의 저해 요인이 아니라 촉진 요인이 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존 출입국 정책 중심의 중국 동포 정책에서 벗어나서 중국 동포 사회 통합을 관리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체류 중국 동포를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은 중국 동포의 한국화 정책이나 또는 이들에 대한 동정적 처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동포들이 스스로 한국 사회의 주체를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는 직업이어야 하며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한중 수교 이후 27년이 흐르고 재외동포법 제정이 20년이 흐르는 동안 지금 한국과 중국의 중국 동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80만 명 이상의 중국 동포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학계, 금융계, 법조계 등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산업에서도 매우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포 사회는 거대해진 몸집에 비례해서 문화 및 사회적으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동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까지 거대해진 몸집에 어울리진 정치, 사회, 나이가 어울리지 않는 어른 옷을 입고 있는 어색한 모습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의 원주민과 따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오늘 우리 김영희 회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어떤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공생 발전하기 위해 서로 우애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참 아쉽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를 위해 나서지 않고 서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동포 사회는 엄청난 양적인 팽창을 이루게 왔지만 반면에 질적으로는 오히려 저하하고 있습니다. 제한동포 사회의 체류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 변화가 필요한 시기며 이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단체장들이 변화된다는 점, 그리고 단체장들이 역할을 하는 그 역할과 지식인 사회가 꼭 필요합니다.
누가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 사심 없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모여 동포사회의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전을 위한 품격이 있는 전략 전술이 필요하며 다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때에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자세로 어떻게 나을 것인가 하는 포지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포사의 핵심적인 인재를 흡수하고 이들을 양성해 나가면서 동포사의 품격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중국 동포사의 지도적 구심점은 한국의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중국 동포들이 할 책임을 다하고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도자들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 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관계, 한반도 상황, 한국 상황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바로 여기에 있는 지도자, 그룹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존의 중국 동포 단체들은 자기 단체만의 역할을 수행하기만 했지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책임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동포사회는 한국과 중국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또한 한국의 주류 사회와 적극 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와 적극 소통해야 하며 그동안 동포사회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핵심적인 인물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전을 이끌고 나아갈 경험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함께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발전, 노하우를 잘 엮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동포사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이제 해외 동포뿐만 아니라 한국 체류하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정부의 동포 업무 전담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정작 아무도 이 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포사회를 위해 열심히 뛰는 지역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로 동포사회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오는 세대, 차세대의 동포 커뮤니티 공동체가 건전하게 형성, 발전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크게 4가지 분야의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동포사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 일꾼을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자치구로부터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동포 정치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의 동포 지도자들에게 건전하고 비전 있는 리더십을 가르치고 양성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오셨다고 해도 우리가 한국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구나 지역에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것 또한 저 또한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교육과 사회의 경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 분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와 함께 공동체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론입니다. 동포사의 목소리를 주요 사회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 중국 동포사의 언론인들도 여기 계시지만 중국 동포사의 언론인들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광고 하나 따서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동포사의 활동마다 올려드려야 하고 그렇다고 그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동포사회가 같이 핵심을 숙제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끼리 매일
행사하고 칭찬하고 하도 올라가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한국 주류 사회와 연관이 되어야 하는 언론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동포사에서 동포사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동포사회는 좌절과 반목을 경험했고 이제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기완중국동포 권익증진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오늘 개진된 중국동포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현실 정책으로 실현해 나아가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는 명실상부 제한 중국 동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향후의 정책적 작업을 위해 한국 사회가 중국 동포에게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중국 동포사회 외치는 소리만 들렸지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메아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로 하여금 중국 동포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제대로 대접을 할 줄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교육, 복지, 경제 면에서 동포의 실질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옥선 위원장님께서 지역사회에서 중국 동포 사회가 성장한 만큼 변화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가 인식을 변화시키고 법적 제도적 조치도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 사회 자체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역할을 모색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정기성 박사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재동포법 2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정책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통합적인 동포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자리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실은 이민정책 전반을 다루는 연구기관으로서 동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주민의 한 집단으로 보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의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주민을 함께 바라보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박재석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는 동포가 현재 오늘까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리뷰하면서 그 결과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다면 박옥선 위원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우리 동포 스스로가 해결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갈 것인가를 얘기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넓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지금 현재 인구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민자를 많이 활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교류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포 문제가 전체적인 이 주민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제 생각에는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이라는 건 30살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88년 올림픽 이후에 친척 방문으로 동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또 많이 그것이 좀 더 활발해졌고 그 이후에 2002년에 좀 더 이제 관리에서 동포에 대해서 외국 인력으로서 관리하는 정책들이 자리매김을 했고 또 2007년에 방문 취업제로 외국 인력이라는 그 정책 틀 안에서
동포를 보는 것들이 자리매김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 있어서는 동포, 우리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그 주류가 F4 비자, 대동포 비자와 H2 인력으로서 외국 인력으로서 방문 취업제 동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동포를 포용하는 정책과 인력을 잘 활용하는 정책,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우리의 오늘 동포의 국내 체류 동포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라는 재외동포의 정책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80년대 말에 태어났거나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한국에 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이웃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고 또 한동안 외국 인력 관리 정책의 차원에서 동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동반하는 것이 어려워서 한동안 거의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을 만처럼 한참 사춘기 아니면 아주 자랄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서 있는 시기를 겪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2년부터 방문 취업제 H2 비자 동포들도 가족 자녀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동포의 모습은 정말 바로 태어나는 아이부터 20세, 30세의 아이들까지 다양한 그런 차세대의 모습들이 섞여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외국 동포들이 들어오는 이러한 경로와 그 역사를 바라봤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빠져있는 정책이 무엇이냐면 사회통합정책, 이주민통합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주민통합정책에서 여기서 특히 왜 그런 고민을 못했냐면 외국 인력정책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셨다가 금방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고 단기 국내 인력을 보충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고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랑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합 정책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동포였던 거죠. 그런데 동포는 현재 모습으로는 자녀도 있고 가족 생활을 하고 있고 일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직업의 영역이 포괄적으로 넓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30년의 우리 정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민의 시대, 동포를 포함한 이민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이민자를 들여오는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살게 하는 정책 속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포 정책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인구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이민의 시대에 잘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주민 포용 정책, 통합 정책에 가장 앞서가 있는 결혼 이민자 정책이라는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 정책의 그들을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국에 곳곳이 깔려져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 이주 배경을 가진 이주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지역에 있는 이주민의 특성이 동포이냐, 결혼 이민자가 많냐, 아니면 유학생이 많냐, 아니면 전문 인력이 많냐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있고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있고 재동포법이 있지만은 정말 동포의 통합을 위해서 동포의 포용을 위한 정책을 하는 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법적인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 거이고 또 지역에서도 지역의 인프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은 법적 제도적인 것과 풀어져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동포의 경우에는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 정책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그러한 동포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일반 국민 정서를 이제 얘기하면서 소외되고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잘 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맥락에서 큰 틀 안에서 이것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좀 보편적인 정책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주민 통합 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취업, 고용, 일자리, 직업 능력, 직업 훈련 이러한 부분이고 그것이 동포 1세대도 동포 이주민 1세대도 문제이지만 2세대, 차세대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는 이제 이 세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겠지만 그러한 그 제도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용 또 어떻게 보면은 복지 관련한 거 또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인식 개선 이러한 통합적인 그러한 이주민 정책의 큰 틀 안에서 동포 정책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동포 정책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민족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 세계에 750만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계시건 국내에 들어오시건 본인들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또 여기 와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동포재단법하고 재외동포법하고도 이게 상당히 연결이 되어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발표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법 안에서는 해외 거주 동포,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만 하고 국내는 국내 치료 정책만 함으로써 이것이 단절됨으로써 사실은 동포분들은 자유롭게 여기 오셔서 취업 활동도 하고 아이도 기르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다시 거주국으로 돌아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 교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함으로써 한민족 네트워크가 좀 더 강성하게 하는 데에는 이러한 연결되어진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통합의 관점에서 봐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동포만을 위한 뭐를 만들자라는 주장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민 전체의 통합을 하기 위한 그러한 맥락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정책을 개발하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들을 발굴해내서 언론에 홍보하기도 하고 그러한 지혜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와 덧붙여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간의 동포가 기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수치화하고 통계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국내 체류 동포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장기 체류하면서 거주 비자도 받게 되고 영주 비자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단계 거주의 체류 자격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주형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 보장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두서없게 비치면 좀 더 크게 해외 거주하는 재동포와 국내 체류하는 재동포의 정책이 맞물어져야 된다. 또 국내 체류하는 동포의 정책은 동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에서 결혼인자 또는 모든 유형의 이민자들을 포괄하는 정책 속에서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순환되어지도록 하는 맥락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떠한 좀 더 권익증진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중국동포 사회문제연구소장님이십니다. 네, 김정입니다. 저는 발췌자본을 과학 H2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 재직 시에 H2를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 H2라고 부릅니다. 이 과학 H2라는 호칭 안에는 전문가라는 뜻이
포함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발사자분이 워낙 이쪽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잘 발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발제를 저 나름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포냐 외국인이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법무부 유복훈 단장님께서 축사하실 때 중간에 박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뜻은 아마 법무부가 잘하고 있다, 잘했다, 아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저는 잘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잘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한글 경기가 공식됐죠.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치포나 영주권에 이름이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이거 왜 동포 등록증 못 받을까요? 계속 외국인 등록증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돼야 진짜 동포로서 고용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문제는 첫 단추로 잘못 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종족분들을 취업과 연관시켜서 관리하다 보니까 2000년대 초에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외국인 취급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노동부가 좀 더 심합니다. 외국인 취급하는 데. 90년대 초에 북경 여행업계에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었냐면 가이드가 공항에 나서 한국 손님을 관광객 맞이하면 이 관광객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달러로 보입니다. 네. 이게 달러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법무부는 우리 이 동포사회 볼 때 전부 노동력을밖에 안 보입니다. 외국 노동력.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국가의 유대성, 문화 정서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외국 인력 이렇게밖에 안 봅니다. 때문에 지금도 3일 교육 예약하거나 무슨 8시간 교육 예약하면 한 달, 2달 걸립니다. 이거 정말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하려고 안 합니다. 아무리 문제제기 해도 계속 그냥 자기네 마음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는 구제 정책을 내올 때 불법 취업 구제는 그때 저희가 이제 강남이랑 이런 문제 제기합니다. 왜 좀 더 획기적으로 좋은 정책을 못 내느냐. 그런 법무부의 대답을 이렇습니다.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중국말로 이 쌍티빙룰이란 말인데 상제되면 같이 거론한다. 그러면 이 말 자체는 니네도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럴 때 보면 확실히 우리는 동포로서의 단독 그런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취급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귀화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나? 그거 아닙니다. 귀화해도 외국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허가 받으면 국제 허가 받으면 국기에 대한 선서 의식이 거행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 날에 처음으로 이 선서 의식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상 메시지 보내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당신에 잘해주겠으니까 당신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돼달라. 근데 뭘 잘해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을 줬으니까 잘해줬겠죠. 근데 우리 존속분들이 귀화하면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떤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본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선산김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안동 곁에 선산이 있는데 근데 귀화 신청서에 선산을 분명히 써놓는데 이것을 기재 안 해줍니다. 관공서 문서에 그러니까 이름 있고 무슨 선별 있고 이렇게 출생 경우를 마지막에 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공서 문서에. 근데 본을 기재 안 해줍니다. 왜 기재 안 해주면 물으니까 그럼 당신이 족보를 가져라. 중국에서 문화대회 때 다 대화되지 못다. 그러면 대한민국 문중에 가서 정비서를 떼어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통문화에 무슨 정비소리가 필요하냐? 예? 이건 전통문화인데 저희 딸이 태어나면 말번지 지할 때 너는 선상인강을 분명히 가르쳐줬고 이거 대대로 그 땅에 가서 지켜온 전통문화인데 왜 정비소리가 필요해? 전통문화에 정비소리 필요하다는 게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 본이라는 지금도 비어먹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조족부터 귀한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제가 구로에 산다면 구로김을 하는데 네. 저는 수원 그래서- 계신데 그렇죠. 백수로 됐어요. 그래서 뭐 수월 팔딱김을 뭐 배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겠다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면 조금 폼나게 서울김을 하래. 그것도 싫다. 그건 더 폼이 안 난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저는 비워놓고 있는데 제가 귀화하고 나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금 제가 처음 이거 떠들기 시작했는데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또 존재하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전주에 있으니까 귀화했는데 딸이가 부천 소사에 부천에 산다. 부천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어디 또 무슨 수원이 어디서 산다서 또 팔당이시대. 한 가족이 본이가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런 엉터리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은 성이 공씨입니다. 공자라고. 이분은 족보 제가 광고선문서 보니까 거기 본이 뭘 올랐냐면 곡부를 올랐습니다. 곡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공자의 고향이죠. 그러면 본이라는 문화는 우리 이 땅에서 시족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도 없는 그 위대한 공자님이니까 그걸 올려주고 전 조상 대대로 여기 있은 본은 안 올려줍니다. 이건 현시대 사대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문제 하나는 한자 이름 표기 문제입니다. 귀화 신청서에 분명히 진정문이라고 한문 써넣었어요. 근데 기재 안 해줍니다. 왜 기재 안 해줍니까? 도랑대라 그랬습니다. 당신 이거 한문을 써넣겠으면 개명 신청하라는 게. 아니 무슨 장시 개명도 아니고 뭘 개명 신청이야. 우리 한문은 나라에서 왔고 어릴 때부터 무슨 아니 본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개명부터 개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 문제와 개명 이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귀화할 때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무슨 베트남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귀화할 때 하나는 이름 개명하죠. 무슨 허영아요 무슨 이미자 이런 식으로. 그건 개명 맞습니다. 그건 개명이 아니지. 그 다음에 본도 그분들 이런 문화가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지 않아요. 분명히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간지 100년 맞이고 그런데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귀화해도 여전히 외국인 취급받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을 다가와라는데 우리 마음을 멀어진다는 거지. 마음을 다가 못 가고. 이런 문제 결국에는 외국인 취급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대안이 뭐냐? 이런 외국인 취급 안 할 수 있는 대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호칭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자기네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을 일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계통 사람이란 뜻이죠. 일개인이라고. 그렇게 통일적 한 호칭하고 따라서 일개인들이 일본을 입고 가면 정주기자를 입고 가고 온연히 경감하면 영주기자로 이제 갱신해 줍니다. 뭐 국적을 하면 국적 부여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뭐 취업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잘 할 수 있고 뭐 중국의 화교 화인 정책도 말할겠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뭐 재력이 없고 좀 고령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호칭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분산적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의 뭐 니케이징이라든가 뭐 화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도 뭔가 하나 통일명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은 뭐냐면 정부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국민 정서, 네? 뭐 국민 반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국민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 되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동포분들이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 몇 년 벌어서 중국에 사겠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류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여러 가지 정책상에서 여기에 많은 그 맞춤형 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 정부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대안은 뭐냐? 이분들이 장기적 체류하는 움직임은 뭘 봐야 되냐? 문화회기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회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96년도 하버드대 헌팅턴 교수의 내용 이론인데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문화회기라는 민족문화회기 있고 전통문화회기 있고 종교문화회기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문화회기 되고 전통문화회기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류하는 움직임은 문화회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마땅히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귀납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틀을 만들어서 뭐 국민들 그 설득하는 하나의 그 무기란 표현을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대안으로 그렇게 받아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할 얘기 많은데 시간 상관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개인적 경험에 근거해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날카롭게 모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문서화돼서 전달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김정능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법무부에서 동포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훈 사무관을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일단 동포 전담 사무관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총괄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아까 소개했을 때 지금 이제 동포 업무를 전담한다고 했는데 오늘 동포 전담 사무관이 자리를 비우는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는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많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도 이제 오늘 토론회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성명 변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이 저희 쪽에다 이 의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개신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저희 그 곽재석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울시와 이제 그 어떤 그 동포 청소년분들의 어떤 직업교육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12월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관님하고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 이제 그 외국인 정책 관련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또 담당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달에 안 그래도 또 그 안건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할 텐데 거기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어떻게 뭐 대안을 갖다가 찾아볼 수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에서 이게 지금 이 성명변기나 이런 부분들도 이 신분증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계부처에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게 어떻게 그럼 우리가 뭐를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그 고유 식별 번호로 고유 식별 어떤 그 표지로 삼을 수 있느냐, 이름이 어떤 게 고유한 식별 표지냐, 도대체 선명이 뭐냐, 그럼 두 개를 변개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설득해 나갔다는 것이 저희였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일 잘 들어오네.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어떤 그런 차별이나 배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사실 되게 많이 이제 좀 중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H2나 이제 F4의 문제 저희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정책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많은 분들께서는 이게 뭐 법무부에서 막 차별하고 배제하고 막 공부 사이에 이렇게 위계를 설정해서 너희는 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양한 이제 정부 부처들,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을 이제 고려하시는 이제 저희 고용노동부도 계시고 뭐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처 가운데서
조율을 해서 과연 어떻게 이제 이분들의 어떤 법적 지위를 갖다가 형성해 나갈 것인지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제2동포, F4의 문호를 넓혀왔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동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계속 입법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그것들이 저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영주 자격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제한 학교분들한테 주로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99%가 제한 학교분들이었어요. 지금은 7만 명이 다 동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정책 방향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정부 부처로서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이 노동시장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특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계속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부처가 느리다는 게 정부 부처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그 백조처럼 물 아래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밤새도록 막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만 안 보이죠. 왜냐하면 가춘성사 안에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동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뭐 이제 국민적인 어떤 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포분들이 되게 훌륭하세요.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어도 잘하시고 국내에서 되게 일을 하시기가 되게 좋잖아요.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관문철 제도라든지 제2동포의 F법이잖아요. H2 비자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취업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없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나의 일자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기본적인 그런 어떤 내재적인 불안감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건데, 저희는 어쨌든 계속해서 포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세대 제한 부분도 지금 현재 제2동포법에서는 3세대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넓혀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갖다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결국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걸 또 조화롭게 할 줄 나갈 수 있는가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한국 사회에서 기여해야 어떤 것들, 아까 이제 저 전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수치화된 부분들을 갖다가 개발해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많이 기여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떤 수치화된 형태로 해서 연구나 결과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동포분들이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나온다면 훨씬 더 이제 또 그렇게 되나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어떤 그런 장학재단이라든지 동포분들께서 이렇게 하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뭐 한국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다라는 것들 언론을 통해서 몇 번만 보도가 된다고 해도 그런 건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딱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봉사, 저희 정말 감사드리는 게 많은 동포분들께서 저희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민자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데 혹시 괜찮으시면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계속 일단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동포분들을 볼 때 절대 어떤 외국 인력으로 적어도 지금 저희 정책 당국의 관점에서 저희가 인력으로 생각한다고 보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좀 자유롭게 좀 허용하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우리 국민하고 우리 국민에 준하는 어떤 제 국민에 준하는 우리 또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어떤 그런 이념적 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정책 접근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접근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일반 외국인 근로자랑 동일하게 이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결혼 이민자보다도 동포에 대해서는 좀 더 또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지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은 워낙 훌륭하시니까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단속에 걸려서 강제 퇴거의 어떤 그런 법이 있거나 그런 경우 있을 때 저희 동포분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이제 우대 조치나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명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명시적으로 하면은
다양한 이제 그 자꾸 이렇게 막 분출되기 때문에 이걸 농축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왜 이제 동포분들에 지원이 부실하냐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법 부분과 이제 그 법에 따른 예산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는 건 결국 조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제 재동포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대동포분들 저희 재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가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이제 동포분들을 갖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의식을 접촉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왜 법무부가 그걸 하느냐 이런 얘기부터 들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예산을 올려서 이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전국에 몇 소 설치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기재가 올라가서 이걸 왜 법무부 잘려요. 그러고서 이제 잘리면 또 열심히 써서 갔는데 또 잘리는구나 이렇게 또 이제 그건 이제 뭐 저도 이제 몇 번 경험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법무부가 이게 노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이런 어떤 뭐 약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좀 이런 자리들을 많이 통해서 좀 법무부에서 재정보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지금 현재 뭐 사이토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전국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이제 어떤 동포체류지원센터나 이런 어떤 거점 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동포 단체들과 연계해서 좀 어떤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저희 동포분들 특히 이제 좀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아까 정미전 박사님 말씀하신 어떤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어떤 책이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 방향이라는 건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한국 사회에서 체류하시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뭐 정말 이제 어떤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북돋을 수 있도록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한국의 경제 질서나 사회 질서에 조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건 어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저희 또 이제 저 해외 공간에서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 많이 듣는 얘기지만 현지에서도 아주 훌륭한 저희 동포 한인 이제 뭐 3세대, 4세대가 이제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인분들이 거주국에서 이 주류의 일원으로서 성장을 해서 이제 한국의 외교의 어떤 자원으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외교부랑 협력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괄 사무하시는데 제가 동포 문제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큰 틀에서 바라보시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정책적 접근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앞으로도 동포 문제에 많은 그 기여를 해주시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김성훈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네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발제하신 곽재석 박사님께서 뭐 2, 3분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뭐 정부에서 일도 해보고 해서 우리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법무부에서 뭐 아까 전에 뭐 그 위에서 동동 물 위에는 가만히 떠 있지만 밑에서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뭐 그거는 법무부뿐만이 아니고 또 외교부 또 여성가족부 다 붙여서 이 동포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들 잘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 모든 것의 그 결정은 결국은 우리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기 전에 밑에 있는 직원들 관리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스위스에서 만나기도 하고 수없이 만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뭐 하룻밤 30분 만나가지고 그냥 다 아무 효과도 없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결국 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옆에서 밑에서 우리 동포 지원하시는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벌써 마인드가 있고 열심히 뛰고자 하는데 위에서 아직 그런 것을 좀 제대로 교통 정리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이거 해달라고 개선을 노력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 동포들이 또 우리 중국 귀한 중국도 국권익정진위원회 또 동포단체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 이때까지 했던 우리의 활동과는 다른 양태로 조금 더 위로 우리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압력들, 시민 활동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밑에서 일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관리들도 좀 더 힘이 나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힘을 앞으로 좀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각재석 박사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박옥선 원장님, 정미선 원장님, 김동수 소장님 그리고 김영삼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